러시아의 위대한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톨스토이의 3대 걸작 중 하나죠. 도스토옙스키가 가장 완전무결한 예술작품이라고 극찬했던 소설 안나 카레니나. 이 작품을 통해서 톨스토이가 말하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네요. 세상의 모든 건강한 몸은 건강하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몸은 수많은 질병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건강하다는 것은 한 가지 종류뿐이지만 병의 종류는 무수히 많지요. 마찬가지로 톨스토이는 행복한 삶이란 한 종류뿐이지만 불행한 삶의 종류는 무수히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위대한 사상가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니나라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소설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무엇이며 건강하고 온전한 삶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두 가정을 대조하여 보여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은 안나와 브론스키라는 불륜 커플의 가정이고 다른 한 가정은 레빈과 키티라는 평범하고 소박한 가정입니다. 소설의 첫 문장대로라면 안나의 가정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불행한 가정들의 한 개별적인 사례이고 레빈의 가정은 이 세상의 모든 행복한 가정의 보편적인 범례일 것입니다. 실제로 소설에는 안나 가정뿐만 아니라 스티바 가정이나 위선적인 사교계의 여러 가정들을 포함해서 많은 불행한 가정들이 나옵니다. 안나의 가정은 그 많은 불행한 가정들 중 또 하나의 개별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반대로 레빈의 가정이 보여주는 모습은 세상의 모든 행복한 가정은 이런 모습과 비슷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정의 대비를 통해서 소설은 삶의 구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몸과 마찬가지로 삶도 온전하게 구조화될 때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몸이 병들듯이 삶도 불행해집니다. 이것이 레빈의 가정과 안나의 가정의 대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니나에서 이러한 삶의 법칙을 신학적 차원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건강하게 구조화된 삶을 신의 창조 질서에 속하는 법칙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그러한 삶의 법칙이 훼손되는 것은 창조 섭리에 반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의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로마서 12장 19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는 성경 말씀이 이 소설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안나 가정의 몰락은 신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삶의 법칙에서 벗어난 삶이 어떻게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신의 심판이 되는지를 안나 커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나중에 안나의 죽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심판이 신에게 속한 것이라는 톨스토이의 고백인 것입니다. 신의 심판하면 교통사고나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재난을 상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톨스토이는 그러한 식으로 신의 심판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안나의 가정은 스스로 무너져 내립니다. 이러한 자기 붕괴의 과정은 오로지 자신들의 선택이 자초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째서 그것이 신의 심판이 될까요? 그것은 신께서 창조 질서 안에 심어놓으신 삶의 구조와 법칙에서 그들이 벗어나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은 행복한 삶의 구조와 법칙을 만드시고 이를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밝혀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설 말미에 레빈이 농부 표도르와 나눈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표도르는 참된 삶이란 영혼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신의 율법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톨스토이는 이 농부의 말을 통해서 누구라도 신의 율법을 따른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신의 법에서 벗어난다면 필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스스로 불행해지는 것이 바로 신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나와 브론스키는 사랑을 위해서 전통과 관습, 제도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결혼 제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랑을 추구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신께서 창조하신 삶의 구조와 질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브론스키는 안나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녀를 유혹했으며 안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들 세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브론스키와 불륜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선택의 결과로 안나는 브론스키를 사랑하는 자유 말고는 어떠한 자유도 더는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안나는 마치 새장 속의 새처럼 브론스키의 거대한 저택에 갇히고 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녀는 더욱 브론스키를 사랑하며 그의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안나의 갈구는 또 다른 비극적 아이러니를 만들어냅니다. 브론스키에게 안나의 사랑은 더 이상 아름답지도 낭만적이지도 않았으며 숨막힐 듯 조여오는 구속이 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잠시라도 안나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의 결과로 브론스키는 안나의 사랑의 요구에 속박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브론스키는 안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원합니다. 브론스키가 안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원하면 원할수록 안나는 더욱 비참해지게 되었습니다. 브론스키가 자신에게서 멀어지려 하자 안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안나가 택한 것은 자살이었습니다. 안나의 자살은 영원히 브론스키를 속박하기 위한 터치였습니다. 실제로 브론스키는 안나의 자살 이후 그녀가 쳐놓은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스스로를 징벌하기 위해서 세르비아 전쟁터로 떠납니다. 두 사람은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선언했으나 결과적으로 둘은 모두 영원히 속박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더욱 비극적이며 더욱 설득적입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이것이 바로 신의 창조 섭리에서 벗어난 삶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레빈 커플은 신께서 이 세상에 심어놓으신 삶의 구조와 질서를 따르는 길을 택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가장 큰 특징은 결혼제도 안에서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설 속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커플은 안나 커플만이 아닙니다. 당시 러시아 사교계에서 불륜은 아직 왕성한 청춘임을 과시하는 혼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단 불륜은 은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철칙이었습니다. 소설은 스티바가 가정교사와 바람을 피우다가 들킨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스티바는 자신의 불륜 행위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직 들킨 것에 대해서만 자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밀한 부정이 만연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레빈과 키티 부부는 철저하게 정절을 지키는 부부였습니다. 물론 이들에게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키티는 한때 사랑했던 브론스키가 나타나자 크게 동요합니다. 또 레비는 잠깐 안나의 고혹적 자태에 넋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모두 서로에 대한 사랑에 헌신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결혼 제도로부터 자유로운 사랑이 아니라 결혼 안에서 서로에 대한 정절의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안나 카레니나에는 여러 명장면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는 레빈이 키티에게 두 번째 청혼하는 장면입니다. 레빈이 첫 번째 청혼했을 때 키티는 브론스키에게 홀딱 반해 있었기 때문에 레빈을 거절합니다. 그 후 두 사람 모두 큰 좌절과 슬픔을 겪습니다. 수년이 지나고 레빈은 키티에게 다시 청혼을 하는데 레빈은 자신의 마음이 또 다칠까봐 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 대신 글자판에 글씨를 써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것도 각 단어의 첫 번째 알파벳만 써서 암호처럼 말을 건넵니다. 신기하게도 키티는 그 암호를 단박에 알아보고 자신도 알파벳 첫 글자로 답을 합니다. 그러면 레빈이 또 알아듣고 답을 합니다. 그렇게 레빈은 키티에게 청혼을 하고 키티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조심스러운 두 사람의 사랑 고백과는 달리 안나와 브론스키는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한 끊임없이 서로에게 사랑을 요구합니다. 나에게는 당신뿐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날 사랑해 주세요. 이런 식입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고 요구하는 안나 커플과는 달리 레빈 커플은 말없이 사랑을 고백합니다. 톨스토이에게 사랑은 말로써 표현되기보다는 마음과 마음의 연결을 통해 참되게 표현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문학적으로 완결된 표현이라기보다는 설익고 부족한 표현일지라도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의 이해를 통해 채워줌으로써 온전한 표현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의사소통은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뜻이겠지요. 레빈 부부의 사랑은 안나 커플의 사랑처럼 불꽃 같지도 뜨겁지도 낭만적이지도 않습니다. 신문 지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거나 사교계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그들 부부는 결혼한 지 며칠이 못 되어 다투기 시작합니다. 티격태격 툭탁툭탁 부부싸움이 쉴 새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다툴까요? 그들은 둘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설 마지막 부분에 레빈이 심오한 영적 각성을 하고 있을 때 키티는 그러한 레빈에게 침실에 가서 잠자리 좀 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처럼 둘은 마치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처럼 달랐습니다. 이러한 다름이 둘을 다투게 하지만 다툼은 두 사람을 성장으로 이끕니다. 키티는 귀족 브론스키의 외모와 제복, 재력에 마음이 끌렸던 자신의 허영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레빈은 소심함과 완고함에서 성숙을 이룹니다. 특히 레빈이 아내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의 변화는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그는 아내가 아이를 낳은 뒤 아이를 가진 것이 기쁘기보다는 부담스러워하는 자신의 마음을 보고 당황해합니다. 아이가 생기면 한없이 기쁘고 행복할 줄로만 알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하지만 나중에 레빈이 떡갈나무에 번개가 치는 것을 보고 아이가 다쳤을까봐 공포에 질리는 감정을 느끼면서 자신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다툼과 위기가 있을지라도 이를 극복하며 성장하는 가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톨스토이가 말하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